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조국 교수 관련한 법정에서의 변화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해요. 왜냐면 이런 게 뉴스에 너무 안 나오더라.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표창장 부분에 대한 기소가 사실상 핵심적인 증거를 못 찾음으로 인해서 끝났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뭐 표창장이 위조됐다 어쨌다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소장에 그 불상의 이제 동조자와 함께 집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라고 기소장이 돼 있어요. 근데 집에 있는 PC에서 결국은 직인 파일을 못 찾은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들이 집에서 일어났다고 우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학교에 있는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걸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고, 이미 이제 이 정경심 교수님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돼. 포토샵을 못 해. 그래서 포토샵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집에서 있는 집 PC로 해갖고 출력을 해서 만들었다. 근데 포토샵을 쓴 게 아니라 직인 파일만 찢어가지고 아날로그로 붙인 다음에 이걸로 파일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직인 파일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 있는 PC에는 당연히 공무용이니까 직인 파일이 있을 수 있죠. 대학 안에 행정 업무를 주고받는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문서에 쓰기 위해서 파일들을 다 다운받아 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집에 있는 파일 자체가 있는 것 자체가 위조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집에 있는 걸로 옮겨갔다라는 걸로 해서 시나리오를 짰는데 이마저도 끊겨버리게 된 거죠. 네. 아무튼 이 표창장을 제조할 수 없다, 제조했던 근거가 없다라고 결론이 나게 되게 되면 위조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 표창장은 최성애는 내 게 아니다, 내가 발행한 게 아니다, 저건 가짜라고 주장했지만 최성애 자체의 증인의 신빙성도 없어졌을 뿐더러 이러한 위조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일체 증거를 못 밝혀낸 거예요. 분명히 표창장 있죠. 그 표창장이 위조라고 우겼죠. 우기기 위해서는 그 표창장을 만든 근거가 있어야겠죠. 이게 결정적인 증거죠. 여기에 대한 사주를 하기 위해서 지금 김경록 PB 같은 사람 끌어들여갖고 열심히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표창장이 만들어졌다는 증명이 실패했기 때문에 저 표창장은 진짜인 겁니다. 대학에서 발행해서 정식으로 부산대 의전원에 사용이 됐었던 제대로 된 표창장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증거가 나와버린, 알리바이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표창장 부분은 이제 끝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사모펀드의 문제였단 말이에요. 사모펀드. 근데 사모펀드 문제를 걸고 나왔을 때 검찰이 굉장히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자신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펀드 회사에서 정경심 교수에게 입금된 금액이 온라인상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유일한 금액인 거지. 돈 거래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이게 있었기 때문에 얘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요거는 결정적인 증거다 그러고 숨겨놓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돈 거래 내역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대충 이렇게 흘렸지, 이러한 돈 거래 내역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고 어떤 금액이고 어떠한 용도로 쓰여졌는지를 이걸 재판에서 써먹겠다고 꾹 쥐고 구체적인 내용을 안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이 사모펀드를 단순하게 이제 정경심 교수가 투자자면은 법에 안 걸리니까 실질적인 운영자라 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투자한 비용이 아니라 아니죠. 이거는 이제 투자금이다. 실제적으로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이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간 수익이 있다라고는
그 주장을 펼친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투자에 있어서 조국 교수가 전부 다 관여를 했다, 영향을 미쳤다라는 식으로 큰 그림을 짠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내세운 증거가, 이제, 그 조범동하고 얘기 나눈 거예요. 우리 애아빠가 이거 펀딩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투자해도 괜찮은 그 펀딩은 투자가 가능하다고 해서 펀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라고 하니까, 그럼 잘 알아보고 그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애기 아빠한테 물어볼게라고 개인적인 톡을 날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펀드를 구매를 하고 돈을 집어넣는 데 있어서 조국 장관한테 알렸다라는 정황이 그 카톡 안에 있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조국 장관은 이러한 펀드 투자가 가능하냐라는 부분을 청와대에다 이미 심의해갖고 대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비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독직을 해서 그 회사를 키워서 수익을 엄청나게 올리고 거기에서 5억 이상의 일종의 부정 수익을 올렸다라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안 밝혀져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미 조국 장관이 먼저 청와대에 질의를 한 거야. 이러이러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상관없겠습니까? 라고 하는 내용들을 먼저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투자했다는 논리가 1차적으로 궁색해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한 투자금, 어찌든 돈이 들어갔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돈이 어떤 형태로 되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세금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돈을 10억을 주고 그 집어넣은 10억에 대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세금을 신고해갖고 이번에 종합소득세가 겁나 많이 나왔어라고 하는 내용을 지인들하고 상담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 투자고 이게 배당을 통해 가지고 고수익을 얻기 위한 작전이면 이게 공개가 돼서는 안 되는 내용인 건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공개라고 이미 법으로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내가 그 펀드 회사에서 돈을 이만큼을 추가로 이자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신고를 하는 순간 종합소득세가 확 올라가서 어떡하지? 이자 좀 받은 그것 때문에 소득세가 너무 많이 올라서 속상해. 막 이런 내용들을 하소연하는 내용인데 이거 자체가 증거다. 뭔가 뭐 돈을 받은 증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이 코링크 안에 있는 그 지출 전표에 사모님 이자 지급 이런 형태로 계정이 쓰여진 전표가 발견이 돼버린 거예요. 애초부터 이 돈은 대여금으로 해갖고 들어간 돈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회사가 회계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이게 투자금이다. 그리고 이거를 정경심 교수가 운영하는 실질적인 지배주주다라고 하는 증거 자체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기소 내용이 기소가 이제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론은 아직 안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투자금이다라고 무리하게 법원이 판단할 수도 있죠. 그 판사의 권한이니까. 근데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로 봐서는 돈은 빌려주고 이자 받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금전거래 관계를 숨긴 게 아니라 투명하게 했고 사전에 질의했고 심지어 세금까지 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숨겨진 비밀 투자고 이걸 통해 갖고 독직을 한 게 있겠습니까? 최근에 등장한 게 이제 그 기소 내용 중에 아들의 온라인 대리 시험을 봐가지고 미국 대학의 학사 행위를 업무방해했다라는 행위가 있었죠. 네. 세상에 대한민국 경찰이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학사 임무를 방해한 이 부부에 대해서 기소를 미국을 대신해서 기소를 해주는 이런 참 친미적인 법적 결정이 있었는데, 조지 워싱턴 대에서 이제 해당 과목 담당 교수가 마이크 밀러예요. 여기에 관련돼서 이제 점수를 채점을 매기는 사람이죠. 이 교수한테 이 내용에 대해서 직접 질의를 했다고 합니다. 공식 문서를 통해서. 그랬더니 밀러 교수가 내가 학점 평가,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방식이 에세이로 40%, 뉴스기사 평론 10%, 그 다음에 강의에 적극 참가하는지 10%, 그리고 기말고사 40%를 보기는 하는데 나는 온라인 시험이라는 거를 쳐본 적이 없다. 실제로 온라인 시험 자체를 치지 않는다. 채점 항목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교수가 온라인 시험을 대리로 봐줘가지고 그 시험 때문에 A 학점을 맞았고 그래서 얘가 장학금을 탔고 뭐 이런 내용들 자체 검찰 기소 내용도 이게 다 날라가 버린 거죠. 이마만큼 검찰의 이 전반적인 기소 내용이 전부 부실한 거고 이게 증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정리가 돼 가는 상태에서 이거를 병합해서 조국 교수를 끌어넣는다고 하는 거는 재판에 대한 내용만 길게 끄고 가는 거지 이거를 통해서 더 이상 어떤 법적인 진실을 밝혀내거나 조 장관 가족을 구속 내지는 어떤 그 법을 받을 수, 유죄 선고를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안이 조국 가족 전반에 대한 모든 기소 내용의 총합입니다. 근데 뭐 어느 거 하나도 되는 게 없는 상황으로 이미 마무리가 지어져 있다는 거죠. 현재 추미애 장관이 그 고소를 당해 있는 상태예요. 추미애 장관 인사를 너무 막 일방적으로 해갖고 권력을 남용했다라고 시민단체가 어떤 시민단체인지 정말 대단한 시민단체인데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이 고발을 윤석열이 대검찰청이 날름 받아가지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다가 수사를 배당을 시켰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하고 있는 인사행위가 독직인지 아닌지 조사를 시켜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는 엄청나게 액션이 빨라요. 네. 1월 8일 날 있었던 인사행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한 시민단체 의견을 받아서 바로 추미애 장관을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윤 총장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걸 통해 가지고 수장관은 이제 낙마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수작을 부릴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거든요. 그리고 걔네들 어느 검찰직 하나도 선출직이 없잖아요. 전부 다 지들이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이고 조직과 유익에 의해서 법무부의 지휘감찰을 받아야 돼요. 청와대의 지휘감찰을 받는 법무부의 지휘감찰을 또 받아야 되는 하청의 하청, 하급의 하급 기관인 건데 그러한 애들이 고용주를 사실상의 지휘관을 조사하고 이 사람을 구속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일종의 이걸 뭐라 그래요? 하극상도 이런 말도 안 되는 하극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배짱인 거죠. 이 수사가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명수사나 뭐 이런 내용들은요, 이제 더 이상 끌고 가서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지금 뭐 울산시장이나 그 부시장을 비롯해서 관련자 전체를 전부 다 기소를 한다고 방방 뜨고 있는데 기소장 날리는 거는 니들 맘이야. 지금 그 기소장들이 이미 소설이고 니들 상상력에서 만들어지는 기소장이라는 거 이제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러니까 기소를 했다 그래서 그게 대단한 게 아니란 걸 알아요. 윤 장관의 지금 추 장관에 대한 추미애 장관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조사가 얼마나 이루어질지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인사권 발의한 걸 가지고 이거를 뭐 할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추 장관이 기존에 있는 인물들을 이제 일종의 낙향하기 위해서 이른바 지역으로 분산하는 과정을 거쳐 순환 배치를 하는 과정 중에 누구한테는 돈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목적에 개인적인 원한을 갖고 누가 미워갖고 그쪽을 좌천시켜서 시골이나 제주도로 보냈다든지라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인사권을 발휘한 사람에 대해서 이거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이 조사를 담당하는 자가 자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현재 조재현 25기예요. 수원지검장과 이건영 공공수사부장 이 두 사람이 이 역할을 맡아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걸로 보입니다. 요는 문제는 이 조재현이란 인물 그리고 이건영이란 이 인물들이 이 과거에 2009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인물들인 거예요. 그리고 우병우 체제 하에서 대검 중수 1과장을 거쳐서 현재 있는
그 당시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직접 지휘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8명 정도의 이제 특수부 검사들이 동원이 돼가지고 그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를 했고 무리한 기소를 만들고 그 주변 자녀들을 비롯한 부인과 형님과 친구와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까지 인질로 몰아붙여가지고 일종의 범란으로서 그런 문제를 일으켰었고 논두렁 시계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사실인 양 퍼뜨려가지고 어떤 언론 홍보 작업을 했었던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고 이걸로 영전됐던 지금 남아있는 윤석열의 마지막 적폐들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적폐들은 윤석열하고 친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냐면 그 윤석열이 MB의 어떤 그걸 봐준 적이는 있지만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인물들, 인간적인 그 관련은 아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그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을 조사했던 사람들을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법무부에 대한 압박이라는 거죠. 왜? 당시에 이 사람들을 상대했던 변호인이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화났을 거예요. 사실 그러한 범란이 이루어지고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상황에서 가장 악랄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애들이 얘네들 둘인데 얘들이 아직도 안 잘리고 지검장으로 남아 있다가 뜬금없이 이번 이제 그 기존의 인사나 윤석열 사단으로 구분되지 않던 인물이었는데 이거를 떠맡았다는 거죠. 나는 얘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에 임할지가 걱정이 돼요. 이거는 과거의 가해자한테 한 번 더 칼을 더 맡기는 거죠. 그래서 니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걸 제대로 파야 될 걸이라고 하는 일종의 의무를 지워준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들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들이 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될 거고 그 밑에서 이제 그 밑에서 그 수원 고검에서 그 활약하고 있는 이원석이라고 하는 그 기획조정부장이 이 윤석열의 핵심 참모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원석의 실무적인 어떤 활동하에 이 두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추 장관을 조사한다는 명분을 만들어서 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뭐 특수부나 중앙지검이나 이런 쪽으로 안 하고 수원지검으로 그나마 자기한테 유리할 수 있는 쪽으로 몰아넣은 게 아니냐라는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네, 현재 그 내년 다음 달 2월 3일 날 중간 간부 인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검사장급 아래 그 차장이나 부장 검사에 대한 그 인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1년 정도 지나고 난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인사를 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임 기간을 거쳐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수원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새로 올라온 인물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장관이 인사 제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동안은 손을 못 대는 사각지대에 있는 인물이 수험지검장이었는데 묘하게도 이 사람이 이 추미애 장관 조사를 마쳤다는 거죠. 아무튼 검찰 입장은 그래요. 대검의 입장은 윤석열의 입장은 법무부가 과천에 있으니까 원래 안양지청에 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사건의 규모가 커서 수원지검에 배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조사할 내용이 많다라는 얘기를 시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인사를 내렸던 사람들의 내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인사를 하기 전에 이런 거죠. 가상의 시나리오면 인사 대상자에 대한 사전 조사를 전부 다 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충성할 거냐 아니냐, 문재인 정부의 말을 들을 거냐 아니냐, 추미애 장관의 개혁이라든지 이런 걸 할 거냐 아닌 거냐라는 것들을 사전에 조사했다라는 식의 프레임을 펼 게 분명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올라선 인사들 중에 예를 들어 추미애 장관의 뭐 학교 후배 동창이라든지 사돈의 팔촌의 뭐라든지 이웃집 사촌의 뭐까지 다 엮어가지고 혈연이나 지연이나 뭘 통해가지고 혜택을 받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추미애 장관이나 민주당하고 엮어진 사건에 대한 처리 경력 때문에 좌천을 당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이번 인사는 사실상의 공정한 인사가 아니라 전부 다 조작된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가 조작해갖고 검찰 안에 있는 인사를 마음대로 휘저었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게 뻔하다는 겁니다. 인사자들 전원에 대한 뒷조사 내지는 그 사람들의 성향 분석을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 법무부 장관이 내렸던 인사의 준엄함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 조사해갖고 문제 걸면 너 지금 영전한 거, 너 지금 좌천한 거 내가 바꿔줄 수 있어라는 방식으로 기존의 현직 검사들을 또는 좌천됐던 검사들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원래 이제 수원지검의 이 공공수사부는요, 그 선거나 대공 테러, 그러니까 뭐 간첩 잡고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테러리스트를 잡고 하는 이 전문 수사 분야예요. 사실 이런 인사 문제라든지 이 내부 감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수사하기에는 이게 그 적절치 않은 부서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얘네들이 뭐 첩보적인 부분 안에서는 훨씬 더 인맥 관계나 이런 게 좋겠죠. 정보부에도 아는 사람이 있을 거고, 기무사.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대공 첩보를 많이 하는 부서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서의 애들이 얼마만큼 뒷조사를 해가지고 검사들을 비롯한 아니면 추장관 가족이나 뭐 주변 인사들을 탈탈달 풀어 헤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제2의 조국 장관 청문회처럼 추미애 장관에 연관된 많은 그 추문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사실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부각시켜갖고 대단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끌어올려가지고 이걸 총선 분위기에서 이용하기 위해서 자한당과 적극적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윤석열이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저항이라 그래야 될까요? 반항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이런 거죠. 네. 이 와중에 이제 총망받는 우리의 정치 마라토너, 네, 마라톤을 하면서 살이 찌는 우리 안철수 선생이 이 바미당을 그냥 잡숴버리려고 들어와서 선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죠. 네. 사실 이제 그 처음에 들어와서는 이쪽 보수 언론 지형에는 관심이 없다. 누구도 안 만나겠다라고 거리를 둔 상태에서 창당을 하겠다. 또는 뭐 이런 개념으로 이제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너무 돈을 아까워해. 지금 창당을 하게 되면요, 대선, 한 3개월 남았습니다만, 총선 국면 때까지 최소 5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돈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과거에 바미당을 창당했었을 때 그 당시에 안철수가 돈을 한번 댔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대가지고요, 창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총선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어요. 그래서 제3당이 됐죠. 그럼 나중에 자기가 이 당을 깨버리고 나가면서 그 당시에 됐던 돈들의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현금을 알짜로 다 챙겨갖고 나가서 바미당을 아주 거지를 만들었던 전력이 있는 분인데, 이분이 다시 돌아와서 비대위원장을 하겠다는 이유는 뭐냐? 창당했을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냥 바미당을 홀라당 뺏어서 먹으면, 사실 이 사람은 권리금 빼서 나간 사람이거든요. 자기 투자한 돈까지 다 빼서 나갔다고. 근데 무단으로 세입자로 들어와가지고 바미당을 홀라당 먹으면서 집주인 행세까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지금 있는 손학경이 그걸 받아들이면 바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비대위원장 한다고 하면 공천권은 내가 줄 테니까 그냥 해. 무슨 얘기야? 공천권이 핵심인데 다 놔줘야지 라고 해서 결렬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가 되살려 보겠다고 하는 바미당을 탈당을 하고 바로 빠져나간 거죠. 갈 수 있는 당이 자한당은
최소한 상도에 있으니까 못 간다고 치면, 모르겠습니다. 유승민하고는 어떻게 이제 손을 좀 합쳐서, 위성정당에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이랑 다시 합치는 꼴을 보여줄지 모르는데, 이분이 본인이 가진 역량에 비해서, 지지율에 비해서 너무 꿈이 커. 그리고 사람들이 믿었던 이미지를 너무 많이 깼어. 그리고 정치에 있는, 현업에 있는 사람들이, 돈 짜게 군다 그래갖고, 안철수의 이미지를 굉장히 싫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현업에서 겪어본 거야, 안철수를. 이 사람 돈 안 쓴다. 그리고 이 사람 정치 감각 없다. 지 멋대로 한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철수가 인기가 좋을 때도 손잡기를 주저주저 했었는데 이제는 누구도 손을 안 잡을 거라는 거죠. 이기에 돈 한번 쏩시다. 네. 전사님 위기에 동그라미 재단 주식 좀 팔아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진짜 창당해갖고 한번 제대로 망해봐요. 내 파산기 써본 입장에서 자기 돈을 써야 애착이 생긴다니까. 정치에 대한 애착이 생겨요. 이번 기회에 한국의 길이 남을 마지막 보수라 해야 되나? 하여튼 마지막 보수 색깔을 지닌 적폐 세력의 피날레를 이번 총선 때 찍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직도 당신을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네. 그 날파리들을 데리고 창당을 하신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감히 평화당이나 정의당보다는 많은 의석수 얻으실 수 있습니다. 돈 한번 쓰세요, 이 기회에. 네, 그런 충고를 드리고 싶네요. 자한당에 들어가진 않을 겁니다만 다른 당에 있다가 자한당이랑 슬그머니 합칠 수는 있겠죠. 그게 모양새도 이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자한당에 못 가는 이유가 자한당에는 안철수보다도 더 막무가내고 욕심이 많은 황교안이라고 하는 확실한 우리의 호프가 있기 때문에 절대 보수의 전체적인 빅텐트 대융합을 바라지 않는 이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 총선은 결국은 일려와 사야가 나눠져서 싸우는 형국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불쏘시개질을 해주시는 상당히 큰 촉매 역할을 안철수 전 당대표가 해주시길, 전 대통령 후보가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이번에는 돈 많이 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설 일주일을 지내는 동안요, 사실상의 모든 이슈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이제 총선에 다 몰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이제 총선 후보자들이라든지 최근에 민주당 영입자 중에 뭐 잡음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런 쪽의 뉴스들이 편성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편성된 뉴스들의 어떤 핵은요,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망하고 있다. 부동산 때문에 서민들이 못 산다라고 하는 악의적인 이미지를 퍼뜨리고 그 이미지에 편성해서 제가 그걸 바꿉니다, 여러분! 이라고 주장을 하는 아주 구태연한 정치들을 펼치고 있는데 이게 예전에는 통했어요. 종편과 3대 찌라시들의 기레기들의 이러한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신뢰를 얻고 있었는데 사실 이 조국 장관 청문회 이후에 시일 이후에 공정 언론이라고 기존 언론이라고 부르는 공중파를 비롯한 이 거대 일간지들의 어떤 신뢰 수준이 너무 형편없이 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러한 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안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이미 이제 손을 보고 있는 단계가 가고 있는 거고 이제 언론도 어느 정도 자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을 걸로 보여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사주가 윤석열을 만나서 굉장히 친밀하게 만나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들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통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정보를 소모하는, 수용하는 우리 국민들이 깨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국민들이 다양한 언론 루트를 통해서 제대로 비교할 수 있는 정보들을 검증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답답한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과거에 비하면요, 훨씬 더 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매도하고 저쪽이 꺼내놓은 정보들을 일방적으로 믿고 정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설득해야 되지?
이 감이 안 오는 이런 어르신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송가인 덕분이라고도 합니다만 그거보다도 우리 국민들이 행동으로 보여주고 SNS를 통해 가지고 좋은 정보들을 흘리고 많이 유포시키고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태극기 드시는 분들이나 뭐 이런 정말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분들도 제가 물어봤더니 알고는 있어요. 아니 뭐 조국인 사실 죄가 없다 그러대, 뭐 검찰이 좀 무리해서 했다고 그러대, 그런 말도 있대라고 하는 정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조선일보도 있지만 일반 SNS 여론이나 일반 시민들의 얘기들도 듣고 있고 그거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일종의 확증 평양인데요. 자기가 평생 동안 빨갛다라고 믿어왔던 거가 파랗다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되더라도 이거를 오히려 인정하기보다는 더 빨갛다라는 쪽으로 맹신해버리는 방향으로 역효과가 나는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행태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 보수 어르신네들을 비롯한 보수의 지지층들은 딱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검찰을 개혁했고 진행 중이지만 언론을 개혁하고 있고 이러한 기조에 의해서 이 검찰과 언론을 뒤흔들 수 있는 두 개의 축, 국민과 기업이 사실상 친정부 쪽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국뽕반점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정부 외교 잘하고요. 그 외교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부를 거머쥐고 있는 대기업들이 엄청난 성장들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장들은 보수가 줄 수 없는 그동안에 돈을 뜯어먹어서 이거를 비용으로 고비용 정치를 하기 위해서 기업들과 함께 돈을 뜯고 비리를 통해 가지고 국가의 자산을 갉아먹었던 과거의 어떤 기업들한테서는 있을 수가 없는 새로운 신시장들을 제공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이득들을 국민들과 국가와 함께 공유하자고 하는 납세나 또는 그 공유와 고용을 통해 가지고 국가의 브랜드로 만들어내고 있고 국가 이름으로 하고 있는 대기업들의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는 요구를 꾸준하게 하고 있고 이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 떨어지면 언론사들 변합니다. 구독자 떨어지면 언론사들 변해요. 모든 힘은 국민들과 이 재정에 묶여져 있는 건데 우리의 대기업들이 3세 경영 체제로 옮겨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러한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기존에 있는 과거의 적포의 세력들은 굶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들어온 돈만 끊기기만 하면 이제 완전히 저들은 지배 계층을 잃고 완전히 정치권 또 우리나라의 기득권층에서 사라질 거예요. 그 자리를 부패하지 않고 안정적인 보수 집단이 차지하고 애국과 준법으로 상징되는 보수의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시기, 민주당이 보수당이 되고 새로운 진보당과 사회개혁당들이 나타나서 좀 더 그 보수가 못하고 있었던 사각지대와 개혁의 어떤 그 미진함을 도와줄 수 있는 형태의 정치 발전이 이번 총선 이후에 일어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한 총선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노란 떡지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대로 된 논평,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속아서는 안 될 가짜 뉴스들을 지적하는 방송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너무 힘듭니다. 과거 방송 막 시작했을 때에 비해서 이 정치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긴 하는데요. 이번 총선 때까지는 최선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틈새 뉴스나 이러한 속보를 전달하고 논평하는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그 아름다운 이웃이죠. 네, 일본에 대한 그동안 1주 쉬었으니까 2주 동안에 있었던 정말 절망찬 일본 뉴스들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스트리밍 지난 시간 끝난 후 후원해 주셨던 시와와우님, 자나깨나무님, 이성경님, 제이선영님 네, 후원자가 의외로 적었네요. 이번 방송에서 재미없으셨어요? 네, 아무튼 후원해 주신 여러분, 방송 같이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